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인해서 더 격렬해진 조국 정국의 파장과 변수,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기에 앞서서요. 본격적인 대담 이전에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박가영 앵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숫자 보시죠. 200만입니다. 지난 주말 국정농단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주최 측은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이 숫자가 부풀려졌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과는 별개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서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번 주에도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데다 한국당이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광화문 집회를 예고해 조국 정국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국의 변수로 떠오른 이번 촛불 집회의 파장, 대담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뉴스 1번지 새롭게 단장한 첫 회 여의도 1번지 첫 손님으로 박수현 전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그 내용과 어떤 그 메시지의 수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박 전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강하게 쓰면서 내용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그 대통령의 뜻이 전달이 된 적이 있죠. 지난 9월 27일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입장을 한 차례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입장이 나왔고 네. 그 뒤에 아시다시피 28일 날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일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 대개 뭐 헌법 정신에 따라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방점을 어디에 찍혀 있냐면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라고 네.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국회의 뜻에 따른다. 국회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워져 있긴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나 검찰청 개혁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법사위의 계류 중이고 그것이 언제 본회의에 부의될까라는 거 가지고도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올해를 넘어갈 상황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국민의 민심이 확인이 될 때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라고 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오늘 말한데 네. 그런 강도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민현께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검찰을 향해서 뭔가 비판의 날이 서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 조국 장관과 그 관련된 이제 사태 파장만 없다면 네. 대통령께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게 개혁 관련해서 시대 정신에 맞는 검찰 개혁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그 내용이나 뭐 방법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필이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 가족들과 관련된 불법 혐의라든지 반칙, 그다음에 특권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검찰총장 에 정말 직격탄을 날리신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윤석열 총장을 딱 지명하시면서 검찰총장 지명하시면서 이러한 개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아무리 있더라도 지금 상황상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고, 또 하나는 이 개혁안을 만들어라, 조속히 만들어라는 의미에는 윤석열 총장의 그 이후에 그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 암시를 줄 수 있어서 이걸 듣는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외 관련된 사태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들이 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그런 검찰총장 향후 거취에 대한 암시까지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독립성, 중립성에는 당연히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정해진 원칙대로의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그 내용에도 좀 나와 있었고 지금 민현주 의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의사 표출이 수사 외압으로 보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검찰 권력 역시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찰 권력이 정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잘 이렇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일부 국민들,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검찰권 행사가 그렇게 중립적으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금 촛불 광장에 모이는 것이거든요. 자, 이럴 때 대통령께서 정말로 어떤 그 선출된 이런 권력, 대통령의 권한 가지고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은 추후도 수사에 어떤 외압을 끼친다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지금 검찰이 뭐 그런 외압을 받는다고 외압으로 느끼겠습니까? 와서 11시간을 압수수색 한 것 아닙니까? 그 법무장관의 네.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어떻게 그 검찰이, 지금의 검찰이 외압을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쨌든 지금은 이런저런 공방보다는 이제 충분히 저는 할 만큼 했다고 보고요.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네.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검찰의 외압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대통령 발언이나 의견 표출이 외압으로 작용하면 안 되지만요. 현실적으로 그게 외압으로 작용을 안 하겠느냐. 특히나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팀에 있는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관들, 그다음에 평검사들한테까지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네, 일부에서 나왔죠. 그렇죠. 예. 여론발로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기사로 나왔을 때 글쎄요, 그 검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저는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정말 조국 장관과 그 관련된 일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기대하신다면 더 이상 관련된 발언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민적인 여망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네. 하지만 그 여망도 법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요. 법에 따라서 조국 장관과 그 가족 관련된 수사와 그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민현주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 지금의 검찰 수사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수사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시는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생각을 좀 달리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촛불 광장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갑자기 모인 것도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저희가 다 아는 절차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8월 27일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일어나는데 압수수색 전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을 압수수색할 것인가를 잘 따져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고발인 조사도 없이 바로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갑자기 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 중에 정경심 교수 부인에 대한 소환 없이 기소를 바로 결정한다거나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압수수색에 가서도 11시간을 압수수색했는데 시간이야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계속 발부받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수색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허용된 것만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차 법원에 다시 발부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날 그렇게 집요하게 어떤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절차에 어긋나 있고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의혹만 가진 이 사건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들 전체를 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론에 특별한 어떤 사안들을 피의 사실들을 계속 공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정당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대통령의 시각은 인내를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국민도 대통령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추가적으로 저도 한 예, 말씀만 드리면요. 해주시죠.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 이제 뭐 제가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이제 뭐 원칙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조국 장관 지명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고요. 아직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의혹으로만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법을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되는 사안들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이미 그때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하지 마라. 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이 만일에 억울하다면 이 절차를 지난 다음에라도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받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조국 장관께서 민정수석까지 하면서 대통령의 신뢰를 한 몸으로 다 받았다는 거는 뭐 네. 이 정부 시작하면서 다 알고 있죠, 국민들께서. 그런데 왜 그 간단한 원칙 하나 이런 불법이라든지 특권이라든지 반칙의 의혹이 있는 분을 굳이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하시고 기어이 임명까지 하셔서 이런 상황이 오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리로도 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이야 뭐 다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네. 있지만 어떤 이런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도 같이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에 같이 지시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말아달라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또 첨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우선 형식의 문제를 보면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요. 네. 거기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와 검찰에 동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 공수처 설치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의 조정 등 법과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수사의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해야 된다. 개혁의 주체로서.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관이 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런 함께 부탁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오해를 받겠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어쨌든 오해를
덜 받으면서도 뭐 오해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양측에 다 동시에 주문을 하는 그런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수사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네. 토요일에는 촛불 집회했고 네. 월요일에 또 이런 개혁안 내놓으라는 메시지까지 나오니까 네. 지금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안 된다면 내고 이상한 예. 거겠죠. 당장에 뭐 검찰청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죠. 모였으니까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네.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심리적 압박을 넘어서서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며칠에 걸쳐서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대국민 메시지 또는 언론의 전면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압박을 느끼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더 물러날 곳이 없고 더 선택지가 강골같이, 예.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 관련된 수사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본인의 명예와 그리고 이제까지 본인의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경력이 다 뭐라 그럴까요? 훼손되고 그렇죠?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분께서 이제 한 말이 기사가 났었는데요. 검찰을 이렇게 몰면 아마 더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검찰들의 속성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지 않나.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의 문제 뭐 등등이 지금 손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요.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갖고 계시고 그걸 국민들께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상황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는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좀 힘든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국정농단 전 정부에 의해서 촛불 탄핵으로 인해서 탄생된 개혁 정부인데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개혁에는 저항도 따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 광장의 명령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함께 공약한 내용인데 왜 이거 하나 못하냐. 우리 국민들은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그 공포심을 느끼고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적어도 왜 유전무죄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검찰은 기소할 것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을 것을 기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적어도 검찰에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소할 것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을 것을 기소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행태를 그동안 검찰이 권력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금 촛불 광장에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이나 모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전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불공정하다 하셨는데 갑자기 왜 여론이 변하고 있냐면 그래도 좀 너무 과하다. 검찰 권력의 행사가 과하다는데 국민들이 함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러한 국민들이 많이 모이시게 된 이유는 이 문제가 조국 장관 일가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 뒤에는 무전 유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검찰 권력이 있겠고 이 조국 장관인데도 저렇게 하는데 일개 개인 우리에게는 어떨 수 있을까 검찰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국민이 느끼는 것이지 대통령의 말씀에 검찰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했던 검찰 개혁이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은 소명으로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 장관에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도 이 검찰 개혁을 함께 설계하고 집행해왔던 조국 장관이 또 사실은 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것을 기대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역사 발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국민께 죄송하지만 조국 장관의 의혹은 의혹대로 사법 절차에 맡겨두고
또 개혁을 해야 될 적임자로서 저는 조국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니 국민 여러분 그건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박 전 의원께서는 검찰권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고 민지원 의원께서는 검찰이 검찰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인사 환경이다. 뭐 결국은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두고 아전 인수식의 격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벌어진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역시 여야 정치권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여일간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 가족을 볼모로 가족 사기단으로 엮어가는 것에 대한 검찰 권력의 관여에 대한 불만은 토요일 날 모였던 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일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가족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검찰 그 부분에서 개혁의 어떤 네이밍 예. 자체가 예. 저는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의 앞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앞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하는 것을 뭐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좀 낮은 수준의 우리의 사법 사법부에 대한 예. 특히 그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군중들 시위를 통해서 그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서초동에서 있었던 촛불 네. 집회를 두고 정말 의견이 갈리는데 이걸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처음 집회가 아니라 벌써 7번째, 7차 네, 집회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를 떠나서 어쨌든 이전 집회들보다는 숫자가 확연하게 네.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주말에 이렇게 지나다가요. 근처를 지나다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전 이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뉴스를 이제 보면서 이제 알았는데요. 상당히 이제 교통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불편했었고 원래 주말에 많이 막히기도 네. 하지만요. 네. 지금 숫자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이냐, 5만이냐, 10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분들이 제가 보기엔 노란 지금 피켓을 들고 계신데요. 예.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과 등치가 되고 있어요. 검찰 개혁하는 건 조국을 수호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 계시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세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하고 왜 저 사람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 검찰 개혁하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세요. 나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특히나 지난 주말에 이렇게 결집한 거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고 집권 여당이 워낙 대표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집권층이 결집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분들 중에서 과연 정말 조국 장관의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다만 이렇게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사태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대한민국이 예. 또 한 번 두동강이 나는 이 사태는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오히려 여당이든 야당 일부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총선을 앞두고 활용하려는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돼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네. 심각합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계속 이거에 편승해서 가는 이거는 빨리 개혁의 마인드로 가셔서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진정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자꾸 진영 논리로 민주당과 청와대의 지지층을 결집을 자꾸 유도하고 하기 전에 국정에 대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게 국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서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200만입니다라고 외친들 침묵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등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답답하게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걸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을 지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을 돌보는 민생의 현장으로 빨리 돌아와야 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20대 국회 현재 9월 26일 기준으로 법안 처리율을 보니까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 19대까지 보면 뭐 32%, 42%가 쭉 있는데 굉장히 현저하게 역대급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자, 어떤 여가 잘못이다, 야가 잘못이다 할 거 없이 집권당은 집권당으로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예. 그건 뭐 반성해야 될 일이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여와 야를 선택적으로 지지하시고 칭찬하고 혼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혼내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현주 의원과 제가 뭐가 먼저다라고 토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정말 답답할 때 국민이 나서서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한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4.19 혁명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며 60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 탄핵입니다. 네. 예, 지금 이번 문제 역시 정말 국민들이 인내하다 참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치권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게 대통령 하나 바꾸었지 사실은 검찰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이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지금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요.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혹시 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당인 정치인이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저는 저 끝에 성모병원 그 육교 그 부근에 조용히 그냥 있었는데요. 예. 이것은 정당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분노한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고요. 각 시도당에 또 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다음 10월 3일 날 뭐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문이 하달됐어요. 서울, 경기, 인천의 원내위원장에게는 400명, 원외위원장에는 300명, 대구, 경북, 부산, 울산은 250, 150명, 충청권 200, 100명, 비례대표원 100명. 이렇게 해서 당원들을 동원 명령을 내리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관제 데모이고 동원이지 저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압니다. 그래서 네.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 현 상황을 정말 타개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인 시민들이고 이것이 동원이라면 아마 지속 가능에 조직적으로 이어지지는 앞으로 않을 것이다. 다음 주를 더 보면 알 것이고 뒤에 보면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견해차가 저희가 옆에서 듣기에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또 민심 또한 출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긍정적인 평가가 47.3%, 부정적인 평가가 50.2%가 나왔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소폭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보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2.1%가 한 주일 만에 올라서 40.2%를 기록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2%가 떨어졌습니다. 30.5%. 뭐 눈에 띄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세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먼저 민현주 의원께 네. 저 여론조사의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의견을 말씀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시죠. 국정 지지도가 이 조국 장관 사태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지지층들이 공고히 결집하는 거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 중에서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려고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진영 논리로 바뀌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는 일들이 생기면서 진영 논리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지층 결집의 문제가 조금 드디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이제까지 봐와서 아시겠지만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많은 수사 문제, 그다음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그거에 대응하시는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닌 문제는 결국엔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이 소폭 반등이 됐다고 해서 이 사태가 지나가고 있구나,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고 납득하시고 동의하시는구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바로 집권 여당이 빠지기 쉬운 오류고 착각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질주, 폭주라는 표현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게 되는 이유에는 사실은 그 배경에는 야당의 책임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간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태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악재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야당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지지율이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민현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저희가 이런 태도를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저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공동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리해서 물으시니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저희가 더 많은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그런 여론을 쓸어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잘하겠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은 열심히 일하면 저희가 말을 안 해도, 자랑을 하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언뜻 떠올라서 그러는데 예. 과거에 우리 2009년인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에게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실제 혐의가 뭐였냐면요. 그때 수십억 가는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가지고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실제 수사를 해서 바로 혐의가 밝혀지면 5년 이상, 7년 이하 이런 징역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법무부 장관을 그런 사람 할 수 있냐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장 더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도요. 정말로 어떤 업무 추진비를 자기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썼던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잣대, 공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민현주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정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여당의 시절에 수사 자체도 안 했던 검찰이 권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가지고 있는 검찰을 국민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좀 넘겨서요.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아예 따로 살림을 좀 차린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계 의원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오늘 출범을 시켰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정치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임이 비상행동이 출발을 오늘 하니까 저도 안 대표에게도 뜻을 전하고 또 안 대표의 뜻도 물어보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직 이제 분당이 된다 그런 차원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바른 정당이 이제 지난 탄핵 사태 때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한 의원들이 모여서 창당을 했죠. 바른 정당의 이름을 창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이 합치면서 이제 바른 미래당이 됐죠. 그래서 국민들께 보수 정당과 개혁 보수와 중도층의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정말 기대하는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죠. 지지율이 5%, 6%에 머물고 있는 게 몇 년째고요. 예. 특히나 손학규 대표가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로 되면서 사실 손학규 대표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또는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셔서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해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대표 체제가 됐는데요.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저렇게 폭주하는 그 배경에는 야당이 국민들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하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한 노력이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랑 많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전혀 물러나실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시면서 그냥 자리를 보존하는 데 급급하신 거 아닌가라는 비판에 이제 몇몇 바른 정당계 출신 의원들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치를 바로 세워보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뭐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지금 분위기나 이런 말의 어떤 행간을 짚어봤을 때는 그래도 독자적인 깃발을 들겠다.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상황 논리로 보면 지금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관심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정말 중도 개혁 정당을 표방한 그러나 뭐 국민이 바라는 것이 중도 개혁 정당의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택지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거기에 그렇게 뭐 관심을 주거나 주목할 것 같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개혁의 큰 물줄기에 벗어나서 잔물결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실까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훌륭한 정치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때 국민이 원하는 또 역사가 소명하는 개혁의 물결, 방향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주도하고 끌고 나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 어떤 정당의 이합집산이나 한 정치인의 어떤 일자리 그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것에 국민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등판론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 우리 정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등장과 그다음에 물러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선거를 중심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행보에 따라 영향이 많이 그렇죠. 미쳤었죠. 이거 다시 이제 등판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다시 돌아오실 걸로 믿고요. 총선 전에. 네, 돌아오신다면 당연히 이제 이 정당에서 어느 정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독일에 계실 때는 저는 전혀 그 행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돌아오셔서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런 혼란 사태에서 본인도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당시부터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 마무리도 같이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일어서는데 안철수 대표가 역할을 하시려고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일부에서 나온 예측처럼 총선이 지난 이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다시 등판을 하실 꿈을 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보다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역할을 비추어 본다면 총선 전에 복귀해서 총선에서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조차도 이제 다음번 21대 국회에 입성을 갖다가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합니다. 네.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마라톤을 책도 했던 출간했죠.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고 책도 달리기 하면서 배운 것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출간한다고 하는데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면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그런 이제 비정치적인 행동 같긴 하지만 어쨌든 비정치성의 정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안철수 대표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총선을 겨냥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 시기와 복귀의 모습을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도 그림이 안 보이는 게 그렇다면 뭐 유승민계 의원들과 비상행동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뭐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예. 지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워낙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선택과 행동들을 많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계에 복귀하신다면 국민의 부름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국민이 원하시기 때문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은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정치인은 도리가 아니죠. 예.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꿈을 꾸시든 그 꿈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현주 네. 의원께서 보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 정치를 이제 그 벤처 기업가로서 시작하실 때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주셨었죠. 그죠?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사실 그 어느 정치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청년들에게 또는 좌절하고 있는 계층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나도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꿈을 주셔서 정치권에서 들어오신 이후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제 해주실 걸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그 네. 부분에서 일부분이 이제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쉬시면서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돌아오신다면 과거에 청년과 좌절했던 계층들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던져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 1번지 뉴스 1번지 개편을 맞아서 첫 번째로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석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